아, 아, 들리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건 데이터베이스 개발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 가지고 시작할게요. 예, 원래 오늘 제 실습자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자료에다가 좀 이제 메뉴 방식의 이제 그 툴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메뉴 방식의 툴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어디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고 그거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 메뉴 방식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SQLite 3에 해당되는 거, 또 SQLite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실습은 일단 안 하고 설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수업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할 이제 그 주제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이다. 데이터베이스 개발인데 실제 이제 그 보통 이 제대로 좀 한다면 학사 과정에서는 DBMS라고 하는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 가지고 해본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빼고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언어들이 제공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나온다. 데이터베이스 이 개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USB에다 연결해서 했는데도 또 늦네. 네. 하여튼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할게요. 내용은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이 그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의 구성 요소. 크게 보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파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묶음으로 한 걸 갖다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하는데 큰 덩어리로 일단 이렇게 한번 보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DBMS라고 불러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걸 전담해주는 부분, 그걸 갖다가 엔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그래서 DBMS 엔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설계 도구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도구에 해당되는 서브 시스템이 있죠. 설계 도구에 해당되는 서브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실행 시간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든다면 데이터베이스라면은 뭐뭐뭐뭐를 검색해 달라. 뭐 그런 식의 이제 그 질의라고 하는 거, 의문사항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겠죠. 질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걸 갖다가 실행 시간에 해당된다. 그래서 실행 시간, 이 서브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구축하는 모든 자료들, 을 갖다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는 이 자료들은 엔진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동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써넣기도 한다.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같이 설계 도구 쪽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에 해당되는 걸로 응답을 받는 경우들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설계 도구를 한다면 주로 누가 하게 되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보게 되면 전산실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부분에 많이 여기 관련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설계 도구를 다 누가 개발자들이 주로 여기에 관련되겠다 얘기죠. 사용자 중에서도 개발자. 그리고 개발자들이 하는 분야가 뭐냐면 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개발자가 앱을 이용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이와 같이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설계 도구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DB를 구축해주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사용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용자들이 있고 이 사용자들이 바로 이 필요한 걸 검색하죠. 예약 시스템이다라면 예약한 거에 대한 전담하는 예약. 그 다음에 그, 이, 뭐 다른 검색하기 위한 거, 뭐 자료를 갖다가 검색한다. 뭐 도서관에 있는 도서 자료를 검색한다.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응용 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사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라고 얘기한다. 여기는 개발자고 여기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겠죠. 그리고 이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읽어드리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뭐 하죠. 그래서 이거는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DB라고 하는 거에 이 포함 요소들이 있어요. 이 포함 요소들을 보게 되면 크게 사용자 데이터들이 있겠죠. 사용자들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교통과 관계되는 것 갖다 자료를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가 있겠죠. 오늘따라 굉장히 속도가 늦네.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이다 그러면 사람 이름에 대한 건 몇 자리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한없이 자리를 늘릴 수가 없죠. 자릿수를,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이 번호다, 학번이다. 그럼 학번은 몇 자리로 할 것이냐, 생년월일은 몇 자리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주고, 그와 같은 게 정수냐 실수냐 날짜냐 하는 어떤 데이터 형태가 결정되죠. 그런 걸 갖다 다 뭐라고 했냐면 메타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근데 또 뭐가 들어가냐면 자료를 빨리빨리 검색해 줘야 되겠죠. 한번 저희 뭐 이런 걸 찾아달라라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 길길 뜯다가 저희 한참 만에 자료가 나온다면 짜증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 사다 쓰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저희 1번부터 10번까지 이쪽에서 11번부터 20번짜리는 이쪽에서 찾아. 뭐 이런 식의 분류를 잘 해내야 되겠죠. 그런 걸 갖다 인덱스라고 얘기한다. 인덱스라고 하는 어떤 이 기능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하위 레벨에서 어떻게 이제 파일들이나 자료들을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다 만들고 나면 레포트를 좀 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그 SQL 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쓰게 될 텐데, 그런 거에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막 줄도 삐뚤삐뚤 해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어느 저희 그 열에 해당되는 건지, 이게 지금 이 번호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날짜에 해당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막 줄도 삐뚤삐뚤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다 전담해서 해줄 수 있는 리포팅 기능, 그걸 그냥 통틀어서 응용 메타데이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그냥 메타데이터고 여기는 응용 메타데이터.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이 부분은 DB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자료들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자료들을 좀 더 예쁘게 또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보서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포함 요소에 대한 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데이터베이스다죠.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용자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용자 데이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는다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떤 사람은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 그냥 텍스트 파일로 관리하기도 하고, 또는 HWP라고 하는 아래 한글로 관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자료들이 어떻게 정렬이 되는지가 나타나겠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총괄해서 나타나는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해준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이걸 갖다 뭐냐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인 어떤 개념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코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 릴레이션 그러는데 관계인데, 이게 뭐냐면 테이블이다라고 하죠. 테이블이니까 2차원 어떤 표현이에요. 행과 열로 표현됐다. 행과 열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는 2차원 평면 구조로서 갖는다. 이때 뭐냐면 이 좋은 구조를 갖느냐 아니면 좀 잘못된 구조를 갖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좋은 구조냐 잘못된 구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자료가 수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잘못 수정하게 되면 어떤 거는 A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어떤 건 B라고 하는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같이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좋은 구조냐 아니면 잘못된 구조냐, 좋은 구조냐 아니면 잘못된 구조냐라고,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건 뭐와 관련되냐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이 공간이 적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릴레이션이 있다. 그 릴레이션.
릴레이션 R1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 좀 오늘 진도 많이 못 나가겠다. 원래 많이 못 나가지만 이 속도가 늦어가지고 계속 이 트래픽이 많네요. 자, 이렇게 생긴 표가 하나 있다라고 보죠. 릴레이션 그런데 결국은 2차원 평면이다.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열에는 학생 번호가 있다. 학생 이름이다라고 보죠. 스튜던트 네임이 있다. 학생 이름.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폰이 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지도교수가 있다고 그러죠. 어드바이서 네임. 그 다음에 지도교수의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4개에 해당되는 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런 식으로 열을 구성하고 하나의 릴레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몇 자리를 할 것인지 하는 걸 결정해 주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그건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보죠. 여기에 김씨부터 한번 보죠. 우리나라 이제 그 길동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니까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전화번호가 111에 2222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지도교수 이름이 지도하는 선생님이 성함이 사명대사라고 한번 해보죠. 사명대사의 휴대전화가 123에 4567이다. 두 번째 사람 학생은 나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의 전화번호는 222국에 3333이라고 가정하고 여기도 지도하는 사람 이름이 사명대사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전화번호도 똑같겠죠. 세 번째 사람의 경우는 이 마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이름은 길동이에요. 전화번호는 333국에 4444. 이 사람의 지도는 누구한테 받냐면 오명대사한테 받는다고 가정하고 전화번호가 321에 7654다. 거꾸로 1, 2, 3을 거꾸로 한번 하는 걸로 가정해 보죠. 또 한 명의 그 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사길동이다라고 또 한 명 있다고 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차길동이라고 한번 해보죠. 사길동의 전화번호는 444에 5555 이렇게 하고 가정하죠. 그 다음에 차길동이는 555국에 6666번. 사길동의 그 지도는 누구한테 받냐면 사명대사한테 받는다 가정하고 그 다음에 차길동에는 오명대사한테 받는다 가정하죠. 여기 전화번호는 123에 4567이고 오명대사는 321에 7654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과연 좋은 거냐? 좋은 구조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이 구조는 좋은 구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보죠. 자, 첫 번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 작성돼서 나오면 얘기할게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수정을 했을 경우에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수정이 되고 삭제가 되고 더 덧붙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그 혼동을 추가하면 안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자료를 갱신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자. 갱신. 자료를 갱신 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아닌지. 그러니까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 발생할 건지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사명대사 이런 분의 전화번호가 사명대사 돈을 좀 벌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전화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전화기를 바꿨어요. 그 사명대사 전화번호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사명대사 전화번호가 1239-4567인데 전화번호가 231국에 뭐 5467이었다든지 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바뀌면 여기 사명대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사명대사에 해당되는 전화번호가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면 세 개 행의 그 데이터를 갖다가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게 자동으로 변경이 되면 상관없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해주냐면 수작업에 의해서 해준다. 관리자가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 변경이 싹 다 됐다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변경이 안 됐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만 변경했다. 일부만 변경하고 어떤 거 하나는 안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불일치 문제가 생기죠. 자료 불일치. 자료 불일치에 해당되는 어떤 그 혼돈을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완전 무결한 건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되냐? 만약에 그 사명대사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면 두 군데 다 해봐야 되겠죠. 뭐 그런 어떤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우편물에 대한 거를 전화번호 가지고 어떤 검색해서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어디다가 그 중요한 자료 뭐 선전 문구라면 모르겠지만 중요한 자료라면 사라지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해결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아니다. 아니요. 라고 하는 게 결론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바로 뭐냐면 좋은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뭐냐면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썼는데 릴레이션을 두 개 이상 쓰자. 그래서 릴레이션을 구분해 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어떤 이제 구조로 바꿔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죠.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한번 나눠보겠어요. 어떻게 나눴는지. 그런 걸 갖다가 뒷부분에 가게 되면 정규화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그 수업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잘 보시면 학생 번호, 이름, 전화, 어드바이서 네임, 어드바이서 폰. 그래서 4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3개 칼럼짜리하고 2개 칼럼짜리로 나눈다. 이죠.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새로 수정해서 이렇게 한번 바꾸자. 첫 번째가 릴레이션 2라고 하는 거 하고 수정을 하게 되기를 릴레이션 2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었는데 아까 4개의 칼럼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3개의 칼럼으로 만들겠다 하죠. 그래서 스튜던트 네임 해가지고 학생 이름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 해당되는 전화번호가 있었고 그리고 이 지도해주는 어드바이저 사부 어드바이저 네임이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4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던 걸 갖다 3개의 칼럼으로 나누자.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뭐냐면 나길동이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마길동,
그리고 사길동, 마지막 차길동 이렇게 있었죠. 자, 전화번호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111에 2222. 여기는 222국에 3333. 여기는 3339에 4444. 444국에 5555. 555국에 6666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도하는 사람 보니까 사명대사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사명대사였고, 그리고 오명대사, 그리고 사명대사, 다시 오명대사 이렇게 썼다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릴레이션 R2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드는데 컬럼 하나를 줄여버렸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릴레이션 하나로 덩어리를 만들어졌던 걸 갖다가 쪼개서 릴레이션 하나를 더 만들어요. R3라고 하는 릴레이션 하나 더 만들자. 그러면 사명대사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라면 사명대사를 졸졸히 찾아가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사명대사의 전화번호를 바꿀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바꾸는 방법을 해보자. 그래서 R3라고 하는 데서는 지도하는 사람의 이름과 지도와 관련된 지도자의 전화번호로만 하는 하나의 표를 하나 더 만든다. 릴레이션.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어드바이저 네임이 여기에 들어갔던 거하고 똑같은 이름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이 어드바이저에 저희 그 전화번호가 있었죠. 어드바이저 폰. 이렇게 해서 아예 릴레이션을 둘로 나눠보자. 그러면은 지도해주는 저희 사부가 몇 명이냐면 2명이었어요. 한 명이 사명대사고 다른 한 명은 오명대사였죠. 그리고 사명대사의 전화가 어떻게 됐었냐면 1239에 4567이었죠. 오명대사는 321국에 7654였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사명대사든 오명대사든 전화번호 한 번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릴레이션 R2라는 거하고 릴레이션 R3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둘로 이렇게 된 걸 갖다가 두 개로 구분해 준다. 두 개로 구분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냐 하면 이 좋은 구조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좋은 구조냐? 만약에 갱신해 준다,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아까 제 그 릴레이션 R1과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어드바이서의 전화번호가 바뀌면 그걸 다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불편함도 있고 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빼먹었을 때 자료의 불일치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자료를 갖다가 업데이트하는데 생기는 문제점은 그 표를 또는 릴레이션을 쪼개면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이와 같은 건 사용자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보죠. 메타데이터에 대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늦네. 메타데이터, 그냥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라고 하는 거 구분해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뭐를 얘기하느냐.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거를 기술해 주는 거다 하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릴레이션이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릴레이션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주는 거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그 기술 부분이 바로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다. 구조에 대한 어떤 걸 기술해주는 부분이 메타데이터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쓰는 그 구조라고 하는 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 테이블 형태로 그 형태로 저장을 해준다.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냥 일반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학생과 지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가 아니라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시스템 테이블이다라고 불러요. 시스템 테이블이라고도 부른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걸 한번 보죠. 테이블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시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보게 되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스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보죠. 먼저 테이블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아까와처럼 한 학생과 어드바이서 지도하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 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릴레이션 1, 릴레이션 2하고 3처럼 지도하는 어드바이서들끼리 하나, 그 다음에 학생과 지도하는 사람의 이름과의 관계하는 거 하나. 그래서 두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 하나하나를 테이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테이블이 몇 개인지, 테이블의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해 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각 테이블에는 컬럼의 수가 몇 개냐, 열의 수가 몇 개냐 했죠. 아까 R1은 4개의 행으로, 4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었고, R2는 3개의 열로 이루어졌었고, R3는 2개의 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컬럼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죠. 이거는 number of columns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블을 해서 뭐 자료를 검색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걸 검색하게 되는 주가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학번은 절대 중복되게 안 만들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중복되게 안 만들죠. 그런 식의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검색하기에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키값, 그걸 갖다가 주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student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고 student라는 테이블에는 4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키 값은 뭐냐면 학생 번호다. 그래서 여기 갖다가 번호라고 써져 있고 아이디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죠. 어드바이서의 경우는 3개에 해당되는 컬럼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고 여기에 키 값은 이름으로 하면 되겠다. 이것도 지금 뭐 이런 식의 걸 가지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냐면 메타데이터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의 컬럼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표에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와 같은 릴레이션에는 이 몇 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졌냐면 4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 번호가 있죠. 넘버. 이게 주키가 되는 프라이머리 키다 하죠. 그 다음에 이 그 뭐 학생들의
그를 나타내는 뭐 이름이 있을 테고 라스트 네임이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이거 first name이다. 그 다음에 성에 해당되는 라스트 네임이 있고 마지막 전공이 있었다라고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칼럼에 해당되는 거가 이렇게 여기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전체적인 그 모습의 걸 나타낸 걸 메타데이터라고 부른다. 자, 이것도 조금 이따가 오늘은 아니지만 실습하는 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늦어서 오늘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인덱스 부분. 자, 우리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자료를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을 한다든지 하는 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배열 구조를 할 것인지 삽입과 삭제가 쉬운 연결 구조체를 쓸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듯이 이 바로 그런 거가 바로 뭐냐면 자료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료 삽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다. 여기서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료 구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의 이 성능 및과 관련된 거다. 성능,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접근 개선을 위해서 이걸 위한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근데 순수하게 이제 그 필요로 하는 자료가 아니라 이리로 가라 저로 가라 하는 거죠. 데이터로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버헤드 데이터라고 불러요.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없으면 굉장히 이 자료 검색이 어려지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이게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정렬해 줄 때 많이 사용될 수 있다. 소팅해 줄 때. 그 정렬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속한 자료를 해당되는 부분을 갖기 위한 거. 그래서 신속한 데이터 접근.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인덱스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화면이 안 넘어갔네. 오늘 속도가 너무 늦어서 그리고 이 인덱스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이 실습하기 위한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하고 이름은 제 목소리하고 설명하고 안 맞아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고 한참 설명한 뿐이에요.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자료 구조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들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자료를 소팅한 형태로 넣을 것인지, 추리 형태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넣을 것인지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걸 하는 부분이 인덱스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스튜던트 이 테이블이 있다. 숫자 테이블을 보니까 여기에 이 학생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첫 번째 그 주어져 있는 이름이 있죠. 네임이 있고 false name이 있고 성이 있어요. last name 학생들의 성 김씨냐 이씨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전공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학생 번호가 100번이다. 그리고 이 first name이 예를 들어서 이 K, K 여기에 만약에 KAM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김씨고 이분이 컴퓨터 전공이다라고 한번 이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가 200번이고 이 홍길동의 동이고 홍씨고 성이 그리고 마케팅이다. 이렇게 돼 있다라죠. 자,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거를 표를 가지고 하는 건 이제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 그 검색을 하도록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이 last name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 last name 성 가지고 그 하나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last name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찾기 시작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는 학생 번호를 집어넣고 이런 표를 하나 더 만들자. 예를 들어서 김씨다라고 한다면 김씨는 여기 100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0 이런 식의 걸 하나 표를 하나 더 만드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 그 만드는 테이블을 인덱스라고 얘기한다 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걸 하면 검색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김씨들만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100번부터 시작한다. 만약에 홍씨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200번에 찾아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의 걸 가지면 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좀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요거까지는 하고 응용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이건 한 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자 양식을 갖다가 뭐 나타내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보고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필요한 어떤 데이터 또는 뭐 지르여에 해당되는 거 검색하기 위해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응용 메타데이터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오늘 저희 이거 말고 더 저희 그 DBMS의 구분해서 설계 도구에 대한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워낙 저희 이 버퍼링이 심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실제적으로 저희 해야 될 실습하기 위한 자료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실습하기 위한 자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SQLite라고 하는 걸 쓰는데 조금 더 쓰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잘 검색해 보세요. 어디냐면 마루 0907이라고 하는 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마루 0907 TI 스토리 그 다음에 com 7번 이렇게 되면 포트 에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SQLite 브라우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SQLite 브라우저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냥 저희 이 단순하게 이 CMD 화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좀 더 쓰기 편리하게 이 메뉴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SQLite 브라우저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러면 뭐냐면 필요한 부분이 DB 브라우저 for SQLite라고 하는 이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접속하고 이제 이게 일로 들어가게 되면 SQLite 브라우저 홈페이지 접속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때 뭐를 필요로 하냐면 DB 브라우저 for SQLite라고 하는 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이 32비트 윈도우 10이다. 또는 64비트 윈도우 10이다. 또는 윈도우 7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잘 OS를 고르셔가지고, 우리 이제 보통 64비트인데,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4비트면은 여기서 고르셔가지고, 골라서 설치하시면 되겠죠. 뭐, zip 파일로 된 걸 쓰시던, 아니면 여기 스탠다드 뭐 exe 파일이 된 거에서 풀어서 쓰시던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폴더를 넣고 풀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여기 이렇게 그 시작 버튼 누르고 나면서 그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DB 브라우저 for SQLite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나타나거든요. 요것만 설치하게 되면 저번 때 제가 저희 이 클래스에다 올려놨다라고 하는 공지의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필요 없이 여기서 다운로드 하게 되면 SQLite가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되고 나면 이런 게 나와요. DB 브라우저 for SQLite EXE 이게 있거든요. 요거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내가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기 싫으면 이 CMD 화면에서 까만색 그 도수 화면이죠, 왕년에 그걸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꽤나 보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다 메뉴 방식 없이 커맨드 방식으로 써야 되니까 이와 같이 제 메뉴 방식에 해당되는 이 툴을 이용하셔가지고 쓰도록 SQLite 브라우저를 설치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SQLite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보고 오늘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이 정도 수업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 DBMS에 대한 구조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적인 중요하다기보다 그냥 상식적인 면에서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좀 빨리 나가고 그리고 실습 자료에 대한 것도 한 두세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일찍 끝나는 거에 대비해서라도 SQLite 브라우저 요거 설치하시고 그리고 컴퓨터 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스마트폰으로 보신다라면 뭐 곤란하겠지만 잊지 마시고 SQLite 브라우저 설치하셔야지만 이 다음 주부터 실습하는데 따라오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저번 때 얘기했듯이 그 메시지 보냈듯이 저번 주 거까지는 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 거에 필요하다면 첫 번째 주 거에 대한 건 영상이 저장이 안 했더라고요. 시스템에서 시스코에서. 그래서 제가 요거는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필요하신 일주일 거에 대한 거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한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버퍼링 때문에 조금 오늘 불편함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업 혹시 들으시는 분, 그 스마트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 들으시는 분은 내일은 수업이 없고 아까 확인한 바로 금요일 날 수업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셔서 금요일 날 수업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웹엑스 가지고 금요일 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요일 날 다른 수업하고 겹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동영상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출석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 비대면 수업을 할 적에는 저는 다 오신 걸로 출석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없으면 이 정도 하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서 하니까 도대체 제 속도가 늦어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끝낼게요.